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볼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 교사 최철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쳤는데 다 좋은 결과 얻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출제 경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작년 2024학년도 수능하고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조금 어려웠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나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이 시험이 조금 쉽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일단 보면, 일단 지문의 소재 자체가 수험생들, 학생들에게 좀 많이 친숙한 소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해에 들어가기 시작하기가 좀 쉬웠을 거고, 좀 주제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문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논리 구조가 좀 단순한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재도 친숙하고 주제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논리 구조도 단순하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면 글의 중심 내용과 요지를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중심 내용하고 요지를 파악하기 쉽고 논리 구조도 단순하니까 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쉬웠겠죠. 좀 용이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지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9월 모의평가에서는 역시 지문에서 제시된 다룬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몇 번 반복되는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6월 모의평가하고는 좀 다른 점은 중심 내용하고 핵심 키워드하고 관련되는 선택지 수는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중심 내용하고 요지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정답을 좀 수월하게 고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적이 조금 올랐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모는 6모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쉬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수능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난이도 선이 있다 칩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6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좀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웠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는 좀 쉬웠으니까 좀 왼쪽에 있다. 그러면 수능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될까? 한 중간쯤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체감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의 그 중간쯤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예전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중간 정도가 아니고 조금 많이 어렵게 실제 수능에서 난이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실제 수능은 좀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는 말은 절대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높을 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남은 기간이 100일도 안 됩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하냐면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9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좀 쉽다고 느꼈으니까 이제 어렵게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난이도를 높여버립니다. 지문의 소재와 내용 구조와 선택지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9월 모의평가 난이도에 익숙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느낄까요?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를 높이는데 본인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적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영어 체감 난이도를 급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당황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수능의 영어 난이도가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서 준비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장 가서 많이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월 모의평가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영역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듣기 영역이죠. 자, 듣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어폰으로 영어 듣기 훈련하는 것보다 스피커를 활용해서 약간은 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듣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어폰 끼고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피커를 활용하고, 그리고 시험장은 생각보다 약간 혼란스러운 환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듣기를 해나가다 보면, 스피커를 활용해서 듣기를 해나가면 실제 시험장에서 좀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높은 등급이죠.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듣기 영역 연습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게 생각보다 큽니다. 긴장감이.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서 예상치도 못한 문항에서 여러분들 듣기 문항에서 막혀버리면 당황하기 시작하죠.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 풀면서 읽기도 같이 푸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듣기에서 막혀버리면 뒤에 그냥 연쇄적으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뭐 꾸준하게 몇 문제라도 듣기 연습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듣기 문제를 풀면서 읽기 문제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본인 스타일 해오던 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해오던 대로. 만약에 본인이 듣기에 자신이 있고 듣기 능력이 뛰어나서 읽기 문제 듣기 풀면서 같이 풀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 스타일이 나는 듣기 풀 때는 듣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푸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스타일을 변화시키면 안 되고 하던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듣기를 풀면서 읽기를 풀든 듣기에 집중하든지 간에 필수적인 거는 선택지 내용을 무조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듣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내용을 알고 듣기에 들어가야 글의 내용을 조금 예측하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도 좀 세이브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좀 많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3개년 수능과 육모와 구모 듣기 대본을 읽고 패턴 및 어휘를 암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듣기의 담화나 대화의 패턴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휘의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점수를 많이 벌어 놓으면 읽기 풀 때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감이 덜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출이죠. 수능과 육모와 구모에서 듣기 대본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거의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 그 듣기 패턴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그런 단어를 암기해 나가면 실제 수능장에서 듣기를 할 때 조금 자신감 있게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법은 뭐 다 알고 있고 학교의 영어 쌤들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기출을 많이 봐야 됩니다. 최소한 5개년 기출 어법 문항을 풀이하고 복습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세요. 수능에서도 어법 요소가 완전히 새로운 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항상 기출의 범위 내에서 돌려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풀이하고 복습해 나가다 보면 또 출제 요소를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법 문항 풀이할 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제 독해를 해야 된다. 지문 내용을 이제 따라가면 흐름을 이해하면서 어법 문항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육모 같은 경우에 지문의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 어법 문항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도 그런 문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어법을 풀 수 있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법 문항이라 해가지고 독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는 짜투리 시간을 꼭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주로 국어나 수어과 탐구 영역에 투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시험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긴장감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단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막고자 항상 내일 시험을 쳐도 단어는 계속 꾸준하게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 쉬운 단어는 다 안다 생각하고 잘 안 보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긴장하게 되면 쉬운 것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쉬운 단어부터 차근차근 기본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암기를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네, 똑같이 꾸준하게 암기를 해나가세요.
자, 그럼 읽기 영역 보겠습니다. 읽기 영역은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만 기본은 이거죠. 일단은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글이 뭐에 관한 건지 주제를 파악하고 글 흐름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해야 되겠죠. 어떤 구조로 글이 진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난이도 조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선택지를 분석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지문에서 단순히 언급된 단어, 그러니까 중심 내용하고 관련 없는 반복되는 단어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선택지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소거법으로 제거해 나갈 수가 있어요.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문에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키워드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선택지의 일부분이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루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곤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언제냐면 글이 조금 애매하거나 어려워서 독해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 이런 선택지를 곤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선택지의 일부분이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 없는 내용이 선택지 일부분, 관련 없는 선택지 일부분이 내가 독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혹시나 언급되었을까봐 이걸 이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적 전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지에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능 읽기 영역에서 여러분들 좀 괴롭히는 유형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이 함축 의미 추론하고 빈칸 추론 유형이 여러분을 좀 많이 괴롭히죠. 근데 이 두 유형의 사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친 혹은 빈칸 부분 앞뒤 내용, 그러니까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번째 적어놓은 거는 이게 선택지가 어떤 경우에 좀 많이 어렵냐면 우리가 밑줄친 부분하고 빈칸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앞뒤 내용을 좀 여러 번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딱 노리고 출제자들이 밑줄친 부분이나 빈칸 앞뒤 부분 내용을 앞뒤와 관련이 있는데 주제랑 관련 없는 내용을 선택지로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골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축 의미와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지가 좀 많이 어렵냐면 이 밑줄친 부분과 빈칸 부분 앞뒤 내용, 그러니까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친 부분 앞뒤 내용만 계속 읽다 보니까 중심 내용을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중심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써 있어도 앞뒤 내용만 보고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 문항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구모 21번인데요. 함축 의미 추론이죠. 여러분들 뭐 문항 복습했을 거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세기 전후의 인류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인류학 탐구할 때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류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죠. 그런데 초기 민족 지학자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연구 대상의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서구인들하고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피플하고 접촉한 게 아니고 서구인들하고 접촉을 했고 지역인들하고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민족 지학자들의 관찰은 from their veranda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베란다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rom their veranda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걸 핵심 쟁점, 주제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핵심 쟁점 뭡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 교류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많은 시간 보내면서 교류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쟁점과 주제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어구 주변의 내용을 읽어보면 밑줄 어구 주변은 무슨 내용입니까? 초기 민족 지학자들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주제하고 밑줄 어구 주변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정답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무슨 내용입니까? 토착민들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토착민들하고 어떤 깊은 관계, 오래 지속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내용은 누구의 주장과 가깝습니까? 20세기 전후 인류학자들의 주장과 가깝죠. 근데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초기 민족 지학자들의 연구 방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1번은 이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1번은 오히려 반대 내용이 되는 거죠. 1번은 누구에 관한 거다? 20세기 전후의 인류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자연과학자들하고 협동적 연구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내추럴 사이언티스트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글 초반에 내추럴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활용해서 선택지를 만든 거죠. 근데 자연과학자들하고 협업을 한다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 주제, 쟁점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 4번을 보면 지역 공동체에서 서구 주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4번을 고른 학생들은 왜 고르냐면 핵심 쟁점을 놓친 학생들이 이제 4번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줄 부분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로컬 웨스턴 호스트하고 뭔가 교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핵심 쟁점을 잊어버리고 그냥 읽어버리면 4번을 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추론이죠. 앞에 내용만 보면 서구 주인들과 협업을 했다고 흘러갈 수 있으나 이건 무조건 잘못된 추론입니다. 이런 잘못된 추론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 글의 핵심 쟁점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죠. 자, 4번을 고른 학생들은 이 글의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하고 오랜 시간 교류를 해야 한다라는 게 쟁점이 되는데 이 쟁점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자, 5번은 뭡니까? 연구되는 토착 문화에 대한 넓은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은 그렇죠? 이 글의 핵심 쟁점인 토착민들하고 많은 시간 교류하는 것과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었는 겁니다. 3번은 초기 민족 지학자들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한번 볼게요. 글의 순서. 자, 글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제시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시문을 딱 읽고 나서 그 제시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순서를 개인적으로는 BAC로 읽는 게 조금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좀 잘 읽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단서를 파악해야 되겠죠. 대표적 단서 뭡니까? 대명사나 지시사나 연결사나 접속사 같은 거 그런 거 쓰여 있는지 한번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단별 내용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단별 내용은 의미와 논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 어떤 단서 없이 내용만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글에 있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글이. 자, 그래서 대표 문항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모 36번을 한번 살펴보면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학습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조금 어려운 거 제시받은 거하고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제시받은 것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죠. 요약하면 뭡니까? 학습이라는 게 지식을 그냥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면 조금 어려운 거 학습하는 거랑 완전히 새로운 거 학습하는 거는 그냥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읽죠? B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B로 갈 수 있는지. 자, B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지식이 약간 새로운 경우에는 adjustment가 작다 이렇게 했습니다. adjustment가 작다. 우리가 새롭게 맞추는 지식이 조금 새로운 경우에는 수정해야 될 게 작다. 될까요? 안 되죠. 왜입니까? adjustment라고 하는 논리적, 의미적 연결성이 부족하죠.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문에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B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문에 반드시 단서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A번으로 가볼까요? 왜냐하면 ACB가 된 적도 있었으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냐? 일단 역저버가 등장해버리죠. however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A번 앞에 단락이랑 A번은 이 상반되는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뒤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경우에는 우리는 larger adjustment, 큰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할 게 많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A번 앞에는 수정을 적게 하는 내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B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새로운 지식이 약간 새로운 경우에는 수정할 게 작다 그랬습니다. 근데 A번에 however, 그러나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 배우는 경우에는 수정할 게 많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B에서 A로 가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어디로 갈까? 그럼 C 읽어보겠습니다. C는 각각의 사실은 단순히 별개로 저장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제시문하고 연결이 되긴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더라도 뒤에 보면 Connectionist theory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경우에는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s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패턴을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죠. 자, modify 되었습니다. 오래된 패턴을 변경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어쩌면 수정, 요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단락의 후반부에 수정에 대한 내용을 도입하는 거죠. modify, adjustment에 대한 내용을 도입을 하고 A에서 adjustment의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C, B, A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보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데요. 문장 삽입도 보면 제시문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죠. 기본입니다. 대명사나 연결사나 접속사 같은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만약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으면 똑같습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지문에서 이제 단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단서를 찾아 나갈 때 이 문장별로 의미의 흐름과 그 차이를 유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 나가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를 띠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정적인 뉘앙스로 변하는 지점이 있다. 그럼 그걸 캐치하느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술을 제시하다가 구체적 예시나 구체적 설명을 제시할 때 그걸 캐치하느냐. 그 다음에 세부 소재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핵심 소재 A를 큰 소재로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소재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핵심 소재 A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A의 효용성에 관한 내용으로 흐름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길러나가면 제시문이 들어가는 자리를 찾아내기가 조금 수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 경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역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 꾸준하게 영어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공부 습관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오늘 쌤하고 같이 배운 영역별 전략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남은 기간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봐나가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 혹은 노력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결과를 실제 시험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응원하고 실제 수능 시험과 대입에서의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